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소감도 남겨주세요. 올해로 65이 된 박상수라고 합니다. 올해가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째 되는 해예요. 딸 소은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고, 귀여운 손주 서준이도 이제 5살이 되었죠. 처음 사위 용찬이를 만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자상하게 생긴 얼굴, 말투도 살갑고 무엇보다 장인인 나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버님이 제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용찬이는 늘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내가 떠나고 혼자 지내던 나에게 용찬이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용찬이는 참 살갑게 굴었어요. 주말마다 서준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아버님, 서준이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맨날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는 서준이를 꼭 안아주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사인 딸 소은이가 병원에 복직하면서부터였죠. 자영업을 하는 사위 용찬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손주를 잘 케어했었는데 일이 바빠졌다며 서준이를 봐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평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주말까지도 서준이를 맡겨두고 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해서요. 늘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였지만 나도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아졌어요. 서준이는 날이 갈수록 활발해져서 뛰어다니기 바빴고, 나는 그런 서준이를 쫓아다니느라 진이 빠졌죠. 그래도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서준이 천진난만한 모습에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용찬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버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서준이 어린이집 하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점을 하나 더 확장시키려는데 그러려면 야근을 더 많이 해야 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바쁜 딸을 도우며 일하는 사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유치원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나 가야 했고,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줘야지. 그렇게 나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서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서준이도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는 걸 좋아했고 선생님들도 친절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젊은 여자 선생님이 나를 보면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수군거리는 모습도 종종 보였죠.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분명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서준이를 데리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할아버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서준이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서준이는 괜찮아요. 다만 할아버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고 선생님은 문을 닫은 뒤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서준이 아버님과 사이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어요. 당연히 좋죠. 왜 그러시는데요?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준이 아버님이 가끔 낯선 여자분과 함께 오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여자라니요? 우리 딸이 아니고요? 네, 분명히 아니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과 꽤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손도 잡고 차에 함께 타고 가시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용찬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위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선생님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치원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죠. 정말로 사위가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사위가 맞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그리고 할아버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선생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준이 아버님이 최근에 서준이 명의로 된 유치원 적금을 해지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확인 전화를 해서 못하신 적이 있어요. 금액이 꽤 컸거든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서준이 적금은 내가 손주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님,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이 우연히 들으신 이야기인데 서준이 아버님이 할아버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대요. 무슨 계획 같은 걸 세우는 것 같았다고.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손은 점점 더 떨렸어요. 거기엔 용찬이가 전화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재산이 꽤 있으신데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소에 용찬이가 자꾸 내 건망증을 지적하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던 게 다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아버님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라고 자주 물어봤던 것도 수상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사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 잠시 후 서준이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평소처럼 내게 달려오는 서준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인데 사위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서준아, 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내가 일어서려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건넨 명함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용찬이가 일찍 와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용찬아, 할 말이 있단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용찬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용찬아, 요즘 내가 하원을 시키는 게 힘에 부쳐서 말인데.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설마 이제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 착장 중이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매일 가는 게 좀 버거워서. 내가 둘러대자 용찬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의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그때 나는 용찬이의 본심을 떠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용찬아, 서준이 적금은 잘 있지? 내가 통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순간 용찬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자꾸 깜빡하셔서. 내가 언제 너한테 맡겼니? 내가 물었더니 용찬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이 지난달에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나는 속으로 섬뜩했어요. 정말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네, 미안하다.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는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밤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통장이나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다음 날 은행으로 갔어요. 서준이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미 해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 말로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해지가 안 됐다고 했어요. 최근에 젊은 남성분이 와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됐거든요. 직원의 말에 나는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용찬이가 와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아, 그래, 나가긴 했는데 내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용찬이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병원 이야기라뇨. 그때 서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 돈 다 가져간대요. 순간 용찬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용찬이가 다급하게 서준이를 말렸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하면 돈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나. 그런데 아줌마는 누구지? 용찬이가 당황해서 서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서준아,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죄송하다고 해. 하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그랬어. 할아버지 없으면 우리가 부자 된다고. 그만에 용찬이가 소리를 지르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서준이를 달래려고 다가갔지만 용찬이가 막았습니다. 아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애가 요즘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용찬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내가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용찬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동안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한 건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의심이나 하시고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 우울해하시니까 손주라도 봐야 기운 차리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 말에 나는 화가 났어요.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여자랑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고 서준이 적금 해지하려고 한 것도 다 알아. 용찬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비웃었어요. 아버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아버님이 요즘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정말로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집에 있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찬아, 오늘은 그만 가봐.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내가 말하자 용찬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푹 쉬세요. 그런데 내일은 꼭 서준이 데리러 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정말 곤란해져요. 협박처럼 들리는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서준이를 데리고 나간 뒤 나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 도장을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희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희찬아, 내가 며칠 좀 신세질 수 있을까? 희찬도 홀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라고 했어요. 나는 택시를 타고 희찬의 집으로 갔습니다. 희찬의 집에 도착하자 희찬이가 걱정스럽게 맞아줬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희찬은 들으면서 계속 혀를 찼어요. 아들 같은 사위도 많은데 하필 그런 놈을 만나다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자. 희찬의 위로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날 밤 딸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딸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서준이 아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고 나가셨다고. 소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소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용찬이 없는 데서 만나자. 내가 말하자 소은이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 아빠한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내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물었지만 소은이는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빠, 그이가 요즘 아빠가 자꾸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또 그 소리야?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은아, 내일 점심때 병원으로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소은이를 만났어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준 사진과 편지를 보여줬어요. 소은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낯선 여자와 찍힌 사진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거 봐, 서준이 적금 해지하려고 한 기록이야. 소은이는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묻겠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용찬이가 아빠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 있니? 아니면 아빠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한 적은? 소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요즘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혼자 사시니까 걱정된다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 용찬이가 알아봐 주겠다고. 소은이의 말에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노리는 거였구나. 소은아, 그 여자 누구인지 아니? 내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소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소은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용찬이었습니다. 오빠, 아빠랑 있어. 뭐 지금? 소은이가 전화를 끊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오래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지마. 뭔가 수상해. 내가 말렸지만 소은이는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아빠, 일단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아빠는 당분간 숨어 계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소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그날 저녁 소은이한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에 와보니까 서준이 아빠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아빠를 치매 환자로 신고해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나는 경악했어요. 벌써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내가 화를 냈더니 소은이가 이혼하겠대요. 그리고 서준이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소은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은아, 정신 차려. 지금은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용찬이한테 속지 마.
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서준이 아빠 통장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출처를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역시 그 여자한테 받은 돈이겠지.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은아, 내일 경찰서에 가자. 이제 법대로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 희찬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소은이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기 혐의로 사위를 신고했어요. 손주 적금 해제 시도와 재산 편취 기도 혐의였죠. 경찰은 증거를 보고는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특히 유치원에서 제공한 CCTV 영상과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위와 함께 있던 여자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이 여자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주로 재산 있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가족을 포섭하는 수법을 쓰죠. 형사님의 설명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사위가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았다니.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사위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소은이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는 상습범입니다. 재산 있는 집안의 딸을 골라서 접근하는 수법이죠. 형사님의 말에 소은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체포됐어요. 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장인어른을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그 뻔뻔한 모습에 나는 치가 떨렸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장인어른의 재산을 노렸고 이를 위해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변호사는 사위를 변호하려 했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특히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늙은이가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서 일이 쉽지 않네.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면서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경악했어요. 소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에 나는 허탈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은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괜찮아,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서준이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아이는 매일 울면서 아빠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는 잠시 먼 곳에 갔어. 대신 할아버지가 서준이 잘 돌봐줄게.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네요. 소은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서준이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면접 교섭권도 제한됐어요.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나는 서준이를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였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 서준이를 데리러 갔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 일 이후로 걱정 많이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진심으로 인사하자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순간 나는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소은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며 알아가는 중이고, 서준이도 이제는 아빠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요. 가끔 그리워하는 눈치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선생님이 용기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맞아줬어요. 소은이가 오랜만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빠 서준아 손 씻고 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젠 더 이상의 시련은 없기를.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